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정의당 총선 영석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에 대해서 지금 가결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찬성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개혁의 딸들이 총선에서 영석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 의원에 대한 전화번호도 다 공개하면서 좌표 찍기에 나섰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고고한 척 그리고 중립인 척 하는 게 역겹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총선에서 사라져라 욕도 아까운 정당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죽었다 이러한 아주 날선 그런 욕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비명 벌써 공천 학살이냐?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친명 비례의원들이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벌써부터 사무실을 낸다든지 인사를 하러 다닌다든지 지금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천 학살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 군산 돌면서 자신이 친명계 의원이고 현재 의원은 친문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열렸던 서울 숭례문 장애투쟁에도 등장하지 않고 군산 내려가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했고요. 양이원영 의원 역시 광명을에 사무실 열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도 지금 비명, 낙천, 좌표 찍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 이름 팔지 말아라. 내가 보낸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살펴보시죠. 성남 호텔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호텔의 주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성남에 호텔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던 그 부부 실제로 호텔 소유주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정자동의 호텔 개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걸 제안했던 부부가 호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혹시 여기에도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가스료 폭탄. 자, 요즘 난방비, 가스비 폭탄 맞았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1년 새 2배 목욕탕 가스료 폭탄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자세히 보시면 잘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89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지난해 2022년에는 456만 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 그만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기가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밥도 이제 저렴한 음식이 절대 아닌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토핑 몇 개 추가하면 10,000원 가까이 김밥 값이 오른다. 그리고 김밥의 가격이 5,000원, 6,000원 기본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김밥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자장면 이런 부분 음식에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물가를 표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음식들인데 이 음식들의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최근 보도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씨를 잇따라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향후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들을 회유하고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고 보고 있는데 정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거든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접견과 사담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도하고 제가 면회 간 걸 알 겁니다.
어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어디 가서 뭘 하고서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대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제 통화 기록 검찰에서 이미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성호 의원이 특별 접견이 정말로 개인적인 접견이고 순수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접견이었는지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정 의원의 접견을 정말 이 대표가 몰랐을까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정말 순수한 격려, 위로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창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접견할 날짜에 주목해야 되고 워딩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접견한 날짜는 남욱 변호사가 지분에 관한 진술을 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견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 소환한 다음 날입니다. 네. 그리고 워딩이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당초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대변인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남욱과 그리고 유동규 등등을 회유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하는 거는 네. 남욱 변호사가 지분에 관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소환되면서 모든 자금의 출처, 시비를 매개로 한 자금의 출처의 흐름이 파악이 될 거라는 걸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그 얘기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정보를 접한다 하더라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접견해서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또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다 들어서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다. 서영수 대변인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검찰 시각 같아요. 저는 검찰이 이 정성호 의원의 접견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억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두 가지만 보시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상, 김용 두 분과는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면 네. 한 번쯤 면회를 가는 것인데 뭐 회유 이런 부분들이 교도관이 옆에서 접견록을 쓰고 있는데 회유를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업무만 20년 넘게 하신 분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빤히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교도관 옆에 있는데 회유를 한다? 그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결국에는 검찰은 이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들여다가 증거인멸과 회유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흔들리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게 물론 정진상 측 변호인의 입장이지만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다가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믿지 마라. 네. 그 변호사들이 다 당신을 도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검찰이 끌어내고 싶은 진술을 얘기해라 라고 회유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검찰이 과도하게 어떤 증언, 말하자면 전원 이 외에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뭔가 무리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순수하게 보기는 다소 힘들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구속 이재명 측근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과연 뭘 지키란 건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들을 면회하러 갔다는 것, 접견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입단속하고
뭔가 다독이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순수하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를 보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이 대표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굉장한 회유와 압박을 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과거 정진상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거인멸 위해서 휴대전화 던져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모른 척하겠다, 그리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어떠한 자신의 방침도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씨의 경우에는 똑같이 유동규 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라도 먹어라, 그래서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라라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 종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어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혹시 본인들도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회유하고 또 입단속하려는 것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밑줄 친 부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유씨 입막음을 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되레 회유의 대상이 된 듯하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심부름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 이런 평가절하한 부분을, 그런 관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지키라 했는지, 무엇을 지금 버티라고 했는지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라고 조선일보 지적하고 있고, 세계일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비슷한 취지입니다. 정 의원이 지금 알리바이 발언을 했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정 의원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이걸 그대로 곧대로 원론적 조언이라고 믿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세계일보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단순히 조언이다, 그런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차기 대통령 이재명 되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 이것 또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세계일보 지적합니다. 결국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심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것 아니냐, 이거 충분히 의심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이 대표와 아주 친한 관계라고 스스로 인정한 정성호 의원이 정말로 이 대표 모르게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만나러 구치소까지 직접 갔겠냐 하는 점인데요. 일단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표의 모습 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연애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사전에 면회하셨던 사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 문제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 권력 노름을 하기보다는. 자, 어떻습니까, 최병우 의원님?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두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부인을 그대로 믿든가 아니면 그거에서 유추를 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야 되는데, 저는 뭐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진상 씨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뭐 정진상 씨 변호인한테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변호인은 누구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쪽에 얘기를 했겠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정진상 전 실장이 최근에 네. 뭐 이만저만해서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10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나갔을 때 네이버 문건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진상이 했다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정진상 전 실장한테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미룰 수도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정진상 전 실장은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또 내가 이걸 다 덮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듣고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가고 싶었겠지만 본인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리인은 바로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개인적 견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줘서 정성호 의원이 특별 면회를 갔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일단 왜 만났을까?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격려 차원에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격려 차원이냐 아니면 입단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마라. 그건 수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구나 증거와 관련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할지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지. 네. 물론 다른 경제 차원의 얘기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사 경제 차원에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 둘이 어떠한 협의를 했다랄지 의견을 나눴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을 만나서 한 얘기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너 이걸 밀고 나가라. 근데 그 당시에 정진상을 만난 시점을 보면 김성태가 강제 송환돼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진상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진술 거부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성을 부인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쉽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이런 것들을 흘려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이러한 행동은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아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접견 내용을 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악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흘렸을 가능성이 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못을 박는 거예요. 계속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입 막지 마라. 입단수를 하지 마라.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걸 외부에 좀 흘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런 내용을 흘렸을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관련 의혹은 사실 월요일 저녁에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팩트 검증 대응팀이라는 게 있는데 한 20명 정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단체방에서 대화를 쭉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버한 거라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변호인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 측에서 움직이기 전에 당이 먼저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대화 내용 보셨는데요. 당 차원의 대응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정성호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영상을 보니까 이제 기자들과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당사자인 그 정성호 의원이 먼저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측이라든지 정진상 실장 측에서도 언론의 취재에 응하면서 회유 사실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대응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기서 메시지를 나눴던 것은 이것을 당이 먼저 나서서 이제 검찰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규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먼저 당이 강하게 비판을 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먼저 강하게 이야기를
반발을 함으로써 일종의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대응을 하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정성 의원이 먼저 대응을 했고 이 이후에 언론 보도가 더 나오느냐 더 논란이 되느냐 이런 추이를 보고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내일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 동의안 투표는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타임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오늘 혹은 늦어도 내일쯤이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번 주 중에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날짜를 특정한 건 어제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16일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24일 보고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 주 28일에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해지는데 김광석 변호사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워낙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이게 언론 보도에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 배임과 관련해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구속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배임 부분이 대장동 일당이 한 651억 정도 돼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 근데 거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천화동의 1호에 428억. 네. 이 부분이 이제 담길지 안 담길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천화동의 1호회가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재명 측 또는 이재명 대표 것이라는 것이 기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거 자금이랄지 뇌물에 있어서 개입이 있었느냐 여부 이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마 뭐 이것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유례나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부패방지법 또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이해관계 충돌법으로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유례랄지 대장동에 있어서 직무상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네. 유례나 대장동의 민간업자에 제공하고 수익을 안겨준 이 부분도 아마 영장은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아까 배임과 그 부패방지법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들어갈 것은 거의 명확해 보이고 단지 428억 부분, 네.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이 받은 부분, 네.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 입장에 따르면 뭐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검찰의 물증을 제시했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진짜 물증이 있다면 언론 통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물증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때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보고 물증이 나와서 물증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검찰은 물증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건 물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제 저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판정이 되겠죠. 그게 물증이다 아니다가 판정이 돼서 물증이면 이재명 대표가 그에 따른 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그게 물증이 아니라면 뭐 무죄가 나오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검찰이 뭐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 앞에 공개할 건 아니고요. 아마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이제 검찰이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뭐 얼마를 어떻게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 제시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 앞에 공개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 공개하면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 자꾸 보여주는 형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그 자체는 아마 그냥 정치적 반격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밟아 나가는 그 절차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 없고 또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저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투표.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정의당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총선에서 영석을 만들어주겠다. 정의당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욕설, 비난 퍼붓고 있고 정의당 의원 6명 전화번호도 돌리면서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정미 대표의 입장은 조금 전에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도 당론으로 찬성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체포 동의안 가결돼야 된다.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들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대장동 건은 이재명에게 상을 줘도 모자란다. 총선에서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민주당 때리기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비열한 정당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너희는 국민의 힘보다 더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의당은 윤석열 이중대일 뿐이다. 국민의힘에 잘 보이려고 애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죠. 정의가 없는 정의당 해체하라. 그리고 총선에서 정의당은 사라질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세민 비서관님? 지금 아무래도 정의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정의당 소속 의원과 어제 대화를 나눠봤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이분법적 입장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봐주지 말고 당 안에서는 패스트트랙만이 답이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거는 검찰을 압박하는 거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단순한 여론전으로 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 이 현실적인 수단, 뭐 법사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사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정훈 의원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의당은 아직 가용 가능한 다른 수단들이 남아 있고 뭐 꼭 법사위에서도 안 된다라고 단정하지만 말고 협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비춰지기에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으로 지금 특검을 논의하기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먼저 김건희 여사가 받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의견을 좀 서로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의당의 입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과거 이재명 대표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랜 소신이기도 한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영상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들으신 대로입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박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는데 저걸 실천하는 게 지금이 최적기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정의당이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왜 본인은 실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내려놓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다 따지지 않고 논의를 해야겠죠. 해왔고요. 근데 그 실천을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좀 편은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 안 되지만 검찰 자체의 지금 수사를 보면 너무 과도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되고 나서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독재 시대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2023년에 검찰의 이 먼지털이식 한 사람을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정치보 복송 수사 이거는 검찰 독재와 거의 같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이 불체포 특권을 얘기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꼭 굳이 이재명 대표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여야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가야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지금 당신이 내려놔야 우리가 변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이기적이고 좀 교활한 이재명 발언이다. 대표가 아니라 다음 순번부터는 그렇게 다음 분번이 아니라요. 이거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정의당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주장하는 것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결국에는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법 앞에서 검찰의 소환도 받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받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정의당도 똑같은 성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은 해라.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안 하겠다. 이것도 정의당 자체의 어떤 주장도 궁색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협의해서 없앨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교섭단체 연설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작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으면서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정책 리더고 다음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검승부해야죠.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검찰에 갔는데 영장 심사를 갔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쓴 소설 이걸 인정하겠어요? 문과 하나도 없는데 영장 발부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치의 리더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나리오고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검찰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뭔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부결시킨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행동들과는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영장 심사에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해서 이걸 기각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전화위복돼 갖고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무서워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마땅히
부결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반 의원 참석에 출석에 또 과반 의원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2표는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혹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 초선 의원의 목소리를 좀 보겠습니다. 신문 다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상황도 아니라는 지도부 논리대로라면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말고 이 대표가 직접 실질 심사에 나서는 것이 어떤가? 그게 더 보기 좋지 않겠느냐, 더 당당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2018년도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 제가 그때 포기했거든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은 내가 국회의원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 그런다면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국회가 문을 안 열면 돼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목소리를 냈던 것 같고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었죠.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공약을 지키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확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스스로 영장 실질 심사에 갈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보고 점치라고 하면 저게 점은 못 치겠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거라는 거는 그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부터 그때부터 쭉 있었잖아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려면 그 임시국회를 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1월 임시국회 열어서 뭐 했습니까? 법안 처리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원래 1월 임시국회를 열 때부터 본인은 본인의 방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정말 전격적으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권성동 의원처럼 나는 나가겠다라고 했다면 그때 임시국회 열지 않고 영장 청구가 어느 시점에 되면 그러면은 그 국회를 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면 되거든요. 뭐 체포동의안 국회로 안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여기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 됩니다. 조심스레 뭐 찬성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서영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채택하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부결에 대한 당론 이 부분은 검찰이 너무 이제 그냥 노골적이고 무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맞불 작전으로 가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저번에도 그랬지만 자율투표에 맡길 공산이 큽니다. 결국 뭐 당론으로 이걸 부결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단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홍천 의원이든 누구든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결은 옳지 않다, 당론은. 근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야당 대표에게 청구를 해서 어떤 망신 주기를 줘야 되느냐.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혐의가 있으면 검찰도 물증이 충분히 있으면 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 생각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다 하더라도 검찰의 입증이 확실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의 어떤 방어권이 확실해서 재판부가 가려준다면 이 또한 지금 정치적으로 소모전이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어떤 그 검찰의 어떤 자존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있었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단 구속영장을 치는 것들은 좀 검찰 차원에서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게 다 예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체포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주장하는 검찰 독재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망신 주기 그러는데 분명히 지금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가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제가 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아까 단톡방에 메신저에서도 봤다시피 당 법률위 차원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고 이미 본인이 방탄국회라는 형태로 이재명식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검찰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출석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고 본인이 출석해서 답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우롱하고 이재명식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르면 뭐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예정이고 이번 달 안에 아마 국회에서 표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결정 내리고 또 어떤 표결이 과정이 또 드러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민생 행보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진천 선수촌을 찾아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직접 활쏘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훈련이라서 정말 어렵겠어요. 나는 양궁 천만조구나. 양궁 국가대표 화이팅! 잘 팔리지. 이 딸기는 어디 딸기냐? 청주 청어 딸기. 환영합니다. 서빙이랑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포장 점심은 막 하셔야지. 또 먹고 맥주 좀.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활 쏘는 거 보셨죠? 거리는 좀 가까웠지만 그래도 8점 저는 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거리인 줄 알고 대단히 놀랐는데 정상적인 게 70m인가 되죠. 네. 근데 어제는 7m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 양궁 활이 저 활 시위를 당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2번 만에 그래도 9점에 가까운 8점대를 기록했다는 거는 일단 뭐 상당히 쏠 수가 있는 것이다. 뭐 물론 그 선수들의 코치를 받긴 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뭐 저건 격려하러 간 자리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엘리트 스포츠 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메달보다는 인권을 강조했던 아마 전 정부 정책과는 작별을 고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또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성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되면 그 라이브 방송을 잠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 에너지,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0시에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이야기들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특검에 활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두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가 조작은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사실만 범죄 일람표에 등장합니다. 이는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단 한 종목을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방식으로 48차례나 통정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의 거래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1단계, 일단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는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2단계 부분에서 이제 주포가 변경되는 이 2단계 2010년 10월 21일부터 뭐 문제가 좀 되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 계좌 3개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용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걸 주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마 이 죄가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판결문의 내용을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 계좌 부정거래 이용 내역이 있습니다. 통정, 가장, 매매 48건, 그리고 종가 관여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49건이 인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 한국일보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이 민주당 주장은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48번 등장한다는 그 계좌에 대한 내용이 범죄 열람표에 일단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대통령실에서는 48회 모두 권 전 대표, 권오수 전 대표 등이 주변의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의미의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락하면서 유도군에 포함이 됐던 거지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렸지만 매매 내역을 실제로 보면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면서
판결문상 주가 조작 기간은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11월 4일, 11월 9일 여기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 열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2년 전 언론 보도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를 오늘 저희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1년 12월 19일 수요일 날 조선일보 1면에 실렸던 내용인데 제목은 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 준 박범계라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주로서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으니까 이건 공범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무혐의가 아니라 국민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결국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야 한다. 검찰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조선일보는 비판했었습니다. 본문 좀 보시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이니까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4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를 시작했는데 1년 8개월째 끌어오다가 최근이라 하면 2021년 12월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너스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기소했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가 조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김 씨 측도 당시에 증권 계좌와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수개월 뒤에 회수했을 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검장의 이러한 판단은 박범계 장관과도 무관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나왔었던 겁니다. 결국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고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요. 지금 1년 8개월 뭐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2019년 4월에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이후에 사실 일정 기간은 수사에 본격 착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본격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 중간에 심지어는 금융 전문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을 보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찾았는데 소환 한번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그 검사들이 무능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까지 나와요. 그 전문 검사, 금융 관련 전문 검사, 뭐 전문성이 있는 검사 2명을 투입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찰에서 금융 관련한 뭐 범죄 수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그 수사팀에 합류를 시켰을 텐데 그 사람이 가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못했다. 그게 바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입니다. 그렇다면 뭐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하튼 혐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가 심지어는 저 2021년 12월 3일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하는데 그때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봐도 논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저는 뭐 거기에서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꾸 주장을 하려면 그때 그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왜 소환조차 못했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검찰의 칼이 왜 이 2021년에는 무뎠을까요? 그거는 옛날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팩트와 증거 이런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그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통정거래 부분들이 명백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려면 검찰이 뭘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죠. 소환해야죠.
압수수색해야죠. 근데 왜 권력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이거를 예전에 탈탈 털었으니까 지금 면제보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이 정말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한번 했습니까? 수사 착수하려는 의지 있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 일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했는데 안 했잖아요. 국민들의 대다수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연루 부분에 있어서 그냥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또한 불공정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나서고 대통령실은 변론만 할 게 아니라 그래 김건희 여사 특검 받고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자꾸 판결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가 사용됐는데 그중에 이미 2개는 투자자문사에 의해서 차명으로 거래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1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매도를 해달라. 그걸 문제 삼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손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무려 450여 회 매매했는데 그분도 통정 매매로 인정을 받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식 A 주식에 그 주식이 작전주다. 근데 일반인 매매를 했다. 근데 그 매매한 내역이 그러면 모두가 다 작전 세력이고 공범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정 매매라는 게 있는 거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매매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 매매 양이 8만 주예요. 근데 그날 거래된 양이 총 55만 주예요. 55만 주에 8만 주는 15%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자꾸 정범이라 그러고 공범이라 그러는데 거래 금액도 2억 6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 양도 거래했을 때 가격이 3,400원대인데 실제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많이 올랐던 가격은 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매를 하는 게 통정 매매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게 공범이다 그리고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이거는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논리고 그래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은 이제 좀 더 대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시효를 어떻게 볼 거냐. 사실은 수사를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포괄일죄를 적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2차 시기에 계좌가 쓰였다라는 점을 확인 한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나 이런 기타 사안들을 이유로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판결문에 적시된 것 중에 하나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가지 다 사용된 연속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계좌가 둘 다 연속적으로 사용된 계좌였다라는 점을 유일했다라는 점을 적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유일했다라기보다는 두 개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이 네네. 뭐 일단 아무튼 근데 연속적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둘 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조작 그 선수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시기가 바뀌면서 작전 세력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제 쓰였다라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의 핵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알고도 가담했느냐 아니면 모른 채로 이용당한 것이냐라는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미진했다라는 비판이 있고 이렇게 판결문에서 뭐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던 만큼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앞에 아주 기가 막힌 프랭카드가 걸렸더라고요. 뭐 민주당 프랭카드입니까? 국민의힘 프랭카드. 이재명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왔는데 영부인은 아무런 뭐 그 관련해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도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기억나세요? 검찰에서 소환했잖아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네,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정청래 말말말까지 들어봤고 국민의힘 상황 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저희 TV조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윤핵관 원균에게 맡겼을 게 우리에게 과연 12척의 배라도 남아있겠습니까? 12명 중에 부울경 출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계를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부산 갈매기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부산의 아들, 부산 사나이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를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요된 내용은 결국 경제였습니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보니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임대료 동결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요금, 통신, 금융비 부담 경감하겠다 등등의 어찌됐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업계와 그리고 또 여러 지자체를 포함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그런 분담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강조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잠시 모두 발언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신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를 한 것에 이어서 조경태 의원과도 연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혼자서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연대만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당대표의 얼굴. 당대표는 당의 얼굴인데 모르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선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부산에 뼈를 묻겠다. 부산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치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연고를 자랑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심지어 백제 시대 때 누가 있었다랄지 삼국 시대 때 조상이 왔다랄지 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또 보니까 지역 갈 때마다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했을 때인데 불구하고 처가가 어떻게 되고 네네. 심지어 조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끄집어내요. 근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어떤 인연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경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가장 지역구도 거기에 있고요. 가장 관련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원이 85만 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1차 투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지금 1위로 나오는 게 김기현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과연 1위를 하는데 과반을 차지하느냐. 그런데 아마 과반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2차 결선을 가야 하는데 그때 지금 4명 중에서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결선을 진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이제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TV 토론회가 5시 10분부터 TV조선이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첫 TV 토론회인 만큼 정말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